실학의 현재적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조선 후기의 대표적 사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실학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실학이 조선 후기의 대표적 사상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마는 조선 후기에 제가 살았다면 실학이라는 펄럭이는 깃발은 못 봤습니다. 못 봤을 겁니다. 조선 후기의 펄럭인 깃발은 실학이 아니고 성리학, 그 가운데서도 미세한 예학, 예론이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창조적인 모색을 한 학술과 운동을 그 시기의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실제 펄럭인 깃발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건 새로운 창조적 모색을 하는 새로운 생각은 그 현상, 그 시대 현실에서는 오히려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불순한 것으로 취급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현실을 개혁해야 되고 문제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을 이끌고 나가는 기존 체제는 그것을 불순하게 보는 겁니다. 창조란 불순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펄럭인 깃발이 실학이 아니라 채택이 돼서 그것이 제도화되고 행정이 된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의 현실적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기 위한 고민이었기 때문에 펄럭인 깃발이 아니라 그늘에서 보이지 않는 고민 속에서 준비하고 있는 극단 더 좀 과장되게 말하면 지하의 모색이었습니다. 이러한 실학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 개념이라고 했지요. 실학이란 역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성이라는 것은 현실적입니다. 현실이란 역사적 현실입니다. 모든 현실은. 따라서 실학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역사적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학술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보게끔 합니다. 그래야만 고전을 현실적 문제의식 속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고전도 역사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움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용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실학 개념이 실용지학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천문, 지리, 농업, 발전, 상업, 국방, 경기구의 발견 이런 많은 실용적이고 실질적이고 실리적인 내용들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실학은 매우 과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성리학이나 유학에도 경물치지라는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사물을 따져보고 치밀하게 봐서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다루어 나가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물치지의 정신 위에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나라도 조선 초기에 치구기를 만들고 했잖아요. 이러한 조선 초기의 과학기술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물론 그것은 원나라 때 세계 제국 원나라를 통해서 세계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도 했던 근거가 역사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전통적인 과학기술의 경험 위에 서양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과학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혁성을 들 수 있습니다. 토지 제도를 바꾼다, 과거 제도를 바꾼다, 신분 제도를 바꾼다, 조세법을 바꾼다, 이렇게 바꾸는 것을 전반적인 개혁을 추구하는데 이것을 놓고 우리는 실학을 변법적 개혁론이라고 말합니다. 변할 변, 바꿀 변, 법률이라는 법, 변법적 개혁론. 그럼 개혁 가운데 변법적 개혁 아닌 건 뭐냐? 그거는 혁명을 하든지 그런 거죠. 그러나 실학자들이 사로서
유학적 세계관 속에서 혁명론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근대적인 혁명은 없고 왕조 체제를 바꾸는 역성의 혁명인데 그거는 말할 수 없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법을 바꿈으로써 개혁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게 실학자들이 추구하고 생각한 개혁의 방법입니다. 개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중세사회로서는 아주 놀랍게도 개방성과 주체성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과정을 바탕으로, 경전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모색한다. 이게 주체적이죠. 그런가 하면 서양의 과학기술과 서학의 상상 세계관을 자극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도 아주 개혁적이죠. 개방적이면서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면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 실학 후기에 오면 특히 공정성, 공공성 이런 문제가 많이 됩니다. 다산에게서는 이 공정과 공공이 중요한 명제가 됩니다. 이거는 근대 사회에서 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과 매우 가깝습니다. 공공적이라야 많은 생활인들에게를 고려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공정해야만 관인들이나 지식인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어서 국민이 그걸 승복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공정성과 공공성을 많이 얘기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는 하나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성이 상당히 살아 있습니다. 서울의 지식인이 생각하는 고민하고 경기도,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도의 지식 선비가 생각하는 새로운 꿈과 이런 문제가 서로 달라요. 그들이 처한 현실적 조건과 생활이 보는 현실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점을 실학은 보편적으로 함께 하면서 개별적인 지방 지역적인 정서와 개별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면을 모두 볼 때 오늘 우리는 실학에서 오늘의 관점에서는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자. 그랬습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는 실학이 무엇이냐, 어떠냐 하는 문제겠습니다. 첫째는 실사구시의 정신이 오늘 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회과학 공부를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 우리가 지내왔는 역사와는 동떨어진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제대로 접근하는 일에 부족하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실사구시는 자기 현실과 역사 속에서 답을 찾고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문명의식이 실학 속에는 있습니다. 중세 후기의 모순을 극복하고 중세사회를 개혁해 나가고자 하는 문명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 공정성이 있는데 이것도 오늘 그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인문학, 인간학을 바탕으로 사회를 개혁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자는 논리를 펴니다. 실학자들은 경학 연구를 많이 합니다. 다산은 70%가 경학입니다. 왜 하느냐? 경학은 사람다움이 무엇이냐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사철 통합을 통해 인문학적인 자기 수양을 통해서 바탕으로 하고 사회 개혁과 과학기술에도 전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과학에 너무나 깊이 물들어서 젖어 있어서 과학기술에서는 인간 문제나 인문 문제는 외면하기가 쉽고 사회과학을 하면서 인간성 문제나 인문 문제는 거리가 멀 관계없는 그런 경향을 많이 봅니다. 이 점에서 인문인간학과 그를 바탕으로 한 사회과학, 과학기술을 오늘 또 필요로 한다는 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학문 연구의 주체가, 자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문적인 주체, 문제의식을 가진 자아가
사회과학을 하고 과학기술을 연구함으로써 이것이 인간의 삶과 주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우리들에게 민족 현실에 보탬이 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실 개선하고 변혁적인 그런 개선과 변혁을 한꺼번에 생각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수십 년 동안 함께 연구했습니다. 목민심서는 아주 형편없이 모순 속에 있고 문제가 있는 조선의 제도지만 이 법률과 제도 속에서나마 이 현실에서 농민과 생산자들을 어떻게 하면 목민관이, 군수가, 사또가 백성들을 좀 더 잘 이끌어 나가고 먹여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정리해 놓은 것이 목민심서입니다. 그러니까 법률과 제도를 인정하고 현실 속에서 백성을 보살피는 목민관이 해야 될 매뉴얼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세유표는 그와는 아주 다릅니다. 조선은 모두 썩은 나라, 전부를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방향과 틀 전체를 변혁적인, 혁명적인 새로움으로 바꾸기 위함이다. 신하지 구반이라 우리나라를, 오래된 낡은 나라를 새로운 조선, 새로운 나라로 만들겠다는 게 경세유표의 생각인데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국가체제론입니다. 다산은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새로운 국가의 혁명적 변화와 목민심서라는 현실적 차선책으로서의 현실적 백성을 보살피는 목민관을 함께 생각하고 연구했던 분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면이 우리는 거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학도 유학인데 유학에서는 애민주의와 훈민 정책을 썼습니다. 애민주의는 백성을 보살피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훈민 정책은 백성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키우는 겁니다. 유학 이념을 생활 이념으로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농업 생산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실학도 이러한 훈민 정책과 애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애민의식과 이제 훈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농민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농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내가 지식인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깨달은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실학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사라고 합니다. 선비사, 사. 오늘 말로 하면 지식인입니다. 지식의 담당자일 뿐 아니라 글 공부를 해서 과거를 봐서 관리로서 관인의 담당자입니다. 정치와 학문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가운데서 현실에 못 나간 또는 나가기를 거부한 지식인들이, 고민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자각한 지식인들이 사로서의 자기 사명을 깨우쳐서 역사적으로 자각하고 민중의 생활, 농민의 생활 속에 자기의 지식과 학자로서의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식인으로서 역사적 자각과 민중적 자아와 자각을 함께 해나가고 더불어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실학자들의 장점이 자기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주 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열린 자를 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쪽은 폐쇄된 자아를 강조하느라고 국제사회에서나 이런 활발한 교류가 적어서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열려있고 자아가 희박합니다. 버리다시피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주체와 자아가 강한 또는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나가질 못했어요. 세계의 인정을 받으려면 열려있으면서 자아를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 점을 실학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더 크게 얘기하면 실학은 세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아화해서
자아를 세계로 나가게 하자는 기본이 있었던 사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실학은 우리의 근대의 제도와 학문으로서 표면적으로는 없는 것, 그렇게 영향이 적은 것 같지만 우리의 자아와 태도와 생활적으로 추구하는 것과 짧은 시간 동안 산업을 발전시킨 우리들의 그 역량 속에 도도히 흘러왔습니다.